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메딕피스의 서동엽입니다. 오늘은 전번 강의에 이어서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유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 하면은 다 똑같이 피부색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달라도 얼굴을 보면 머리가 있고 머리털이 있고 눈썹이 있고 눈이 둘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둘 있고 하는 거 다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가 일종의 유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소련 망하기 직전에 그 소련의 외교부 장관하고 그런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은 이마에 가서 그 성화 같은 빨간 점이 크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국외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회에서 언챙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애들이 태어날 때 여기가 찢어져 있고 입속에 입천장이 갈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한다든지 음식을 못 삼킨다든지 이런 불구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태어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범생설이라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남녀가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교미를 하고 사람인 경우는 좀 성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해서 남자한테서 정액이 분출이 되고 여자는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한 28일 주기 30일 이렇게 해서 월경들을 하잖아요. 생리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하여튼 서로 성행위를 했을 때 뭔가 남자 쪽에서 분출되는 정액을 통해 가지고 여자한테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 어떤 입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특수한 형질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이 된다 하는 게 이제 범생설이었어요. 이제 그 후에 철학자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엄마의 맨스로 해서 나오는 월경혈이 신체적 형질을 유전을 하고 아버지는 정액을 통해 가지고서 영원히 유전된다. 그러니까 몸은 엄마로부터 나오고 정신은 아빠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옛날엔 철학자들이 사실은 철학만 한 게 아니에요.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다 만능학자였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구개열 환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도 태어나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엄마가 임신 중에 뭔가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하거나 봐가지고 그런 거에 의해서 몸에 가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불난 걸 본 엄마가 그래서 성화 같은 그런 빨간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언챙이를 봤는데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똑같은 아이를 낳았다든지 등등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모성각인설이죠. 그래 자식에게 동일한 신체적 결함이 발생한다는 이제 그런 학설을 냈어요. 윌리엄 부캐넌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이제 의료인이 이거를 참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잖아. 그래서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할까 하는데, 이때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 해서 하다못해 왕후도 단두대에 사라졌죠. 길로틴이라는 게 이제 그 사형을 집행받는 사람이 누워 있으면 위에서 작두 같은 칼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목을 단칼에
잘라내는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두대에서 그런 처형을 받는 거를 본 임신부들은 다 아이들 머리가 없는 애를 출산을 해야 하는 게 이 이론으로 하면 맞죠. 근데 하나도 없었잖아. 그래서 이건 순홍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31년에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학자가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핵을 이제 드디어 발견을 하고 세포에서 세포핵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당시에는 세포핵을 발견을 했어도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세포핵이 관련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10년 후에 마틴 베리라는 영국의 이제 학자가 수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때는 정액 속에 정충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여자 난소에 가서 난자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한 개의 난자에 한 마리의 정자가 침입해 가지고 결합함으로써 이제 수정이 돼 가지고 된다는 거를 알았어요. 자, 이제 그래서 유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 그레고르 멘델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멘델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멘델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출발이 수도사였는데 오스트리아지만은 오스트리아 본토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라든지 체코를 다 포함하고서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 이제 그쪽 사람인데 아버지가 농부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그래도 성실하고 그러니까 수도원의 이제 수도사가 우리 수도원에 이런 예비 학교 같은 게 있어서 너같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10대 초반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멘델의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사였어. 그러니까 수도사면서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좀 더 원대한 꿈을 품고 비엔나에 가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얘기하면 사범대학 같은 대학에 가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고서 졸업한 후에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성실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우리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생각하고 좀 독일은 조금 여담을 얘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그 자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고 사회에서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해요. 이유는 우선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은 시험을 봐서 예비교사 자격을 받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교사 연습을 하지 예비교사로서 수업을 하고 2년 후에 그 학교에서 평가가 이 사람은 정교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추천이 돼가지고 정규 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제대로 된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담임 교사는 학교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반을 맡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그럼 1학년 담임이 되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담임 교사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졸업할 때 얘는 인문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규대학을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직업학교를 가는 게 되려 좋겠다고 그 담임교사가 판단이 되면 학부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99%가 절대 이의가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100이면 100다.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똘똘한데 직업학교를 가야 하냐. 이렇게 항의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사들이 수준이 높고 또 그만큼 학생에 대한 관심과 그 이끌어가는 거가 아주 철두철미할 정도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농부 출신에다가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1856년에 수도원 정원에 완두콩을 재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재배를 하면서 관찰한 거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형질로 다 나눴다고 그래요. 꽃의 색깔이 어떠냐, 꽃이 어디 가서 매달리느냐, 씨앗의 색깔하고 모양이 어떻다는 거를 다 기록을 하고 깍지의 색깔하고 모양, 줄기의 길이까지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특징적인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두콩을 수도원의 그 농지가 얼마나 넓었는지 재배지가 모르지만 거기다가 무수히 심은 거를 10년 동안 관찰한다는 게 보통 집령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대를 건너서 잡종 2대가 되면은 모든 형질이 3대1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발생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빨간 꽃과 흰 꽃을 재배를 했을 때 다음은 빨간 꽃이 나오는데 우성 형질이 이제 그 도미넌트한 거가 나오는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빨간 꽃과 흰 꽃의 대비가 꼭 3대1, 셋과 하나로 이제 나타나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866년에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제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 유전 법칙이 식물 완두콩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 인간, 생명체의 공통적인 법칙이라는 걸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분리의 법칙은 모든 유전자는 부모의 유전자를 각기 하나씩 받아서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생식세포,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난자하고 정자를 생산하는 동안 유전자가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생식세포는 유전자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거가 돼서 합쳐지면 2개씩 쌍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정 발생 시에 수정란은 다시 한 쌍의 유전자를 보유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건 이제 분리의 법칙은 그랬고 독립의 법칙은 아까 얘기한 7가지 형질이 각기 독립적으로 나타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형질이 유전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죠. 빨간 꽃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씨앗이 쭈그러져 있는 것도 있고 맴매한 것도 있고 다 다르게 되는 거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흰꽃의 유전자가 쭈그러진 씨앗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인류는 유전자의 독립성에 의해 매우 다양한 형질을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분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정자하고 난자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염색체가 쌍으로 이루어졌던 거가 이제 수정되기 전에 하나씩 있는 거로 나뉘어져 있다가 합쳐지면 그 난자하고 정자가 합쳐져 가지고 완벽한 이제 염색체를 가진 그렇게 생명체가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도식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흰 꽃과 빨간 꽃이 완두콩이 있는데 빨간 꽃이 이제 우성이에요. 도미넌트한 거예요. 그래서 R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흰 꽃은 W를 스몰 W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우성이 힘을 발휘하죠. 이게 열성이 숨어지잖아. 그래서 4개의 꽃이 다 빨간 꽃. 그러니까 전체 꽃이 다 빨간 꽃이 됐죠. 그래서 하지만 속에 가서 있는 그 유전자 염색체는 RR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W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RR은 들 수가 없죠. 처음에는. 그래서 RW가 됐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는 RW가 합쳐지면은 RR도 생기고 WW도 생기고 RW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RR이 하나, RW가 둘, 그 다음에 WW가 하나인 3대1의 비율로 되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연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밝혀지는데
1838년에서 39년 사이에 독일의 슐라이덴과 슈만이라는 이제 학자가 세포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서 이 세포를 발견이 됐는데 이 세포의 역할이 뭐나 하면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상의 최소 단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5억 년 전부터 한 55억 년 전 사이에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이 된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지구가 어디서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수소가 이제 생겨가지고 물이라는 게 H2O가 이제 만들어져서 물 속에서 이제 단세포 생물이 탄생이 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지구상에 현존하는 것 중에 시아노박테리아를 기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가 이제 바닷물 속에서 발견들이 주로 되는데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남서부에 있는 이제 그 남서부 쪽에서 바닷가에 있는 돌에 있는 산호 붙어 있는 그 군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생명의 기원 아니겠는가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세포가 하나짜리가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생명체가 발전이 되면서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 사람도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자연의 섭리를 우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체계가 됐죠. 1855년에 루돌프 비르호라는 독일의 의사가 이런 이제 그 과거의 자연 발생설이 잘못됐다는 게 이제 세포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유전 정보가 존재해 가지고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에서 세포로 넘어가는 거지 새로운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를 알게 됐죠. 이제 여기서 한 11년 후에 헤겔이라는 이제 독일의 학자가 유전 형질이 계승하는데 또 세포 핵내 특정 물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계승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아까 세포핵 발견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핵이 유전 형질 계승과 관계가 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죠. 1882년에 이제 발터 프레밍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체세포가 분열할 때 핵 안에 두 개로 분리된 실타래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그림에서 보여준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년 후에 이제 빌헤름 발다이어라는 독일 학자가 세포액 속의 실타래가 뭘까 하면서 유전에 관계하는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염색체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크롬솜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1869년에 프리드리히 미셔라는 스위스의 학자가 환자 고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인체에서 나온 분비물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하잖아. 근데 사실은 뭐 피나 이런 거는 사람 몸에서 뽑아야 하니까 좀 곤란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온 붕대에 이제 묻어 있는 피고름 같은 거에서 죽은 백혈구를 추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세포질에서 세포핵을 분리를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 속에 세포핵에 뉴클레인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뉴클레인이라는 것도 이분이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인비율이 높은 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가 세포의 기능에 관여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1899년에 아치발드 게로드라는 영국의 학자가 최초로 유전자하고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규명한 병이 알캅톤 요증인데 선천성 대사에 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질병인데, 이것도 건강한 아이하고 환자인 아이의 출산 비율이 3대 1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완두콩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 동물이 다 똑같이 이런 거가 일어난다는 걸 증명을 했죠. 1902년에 월터 서튼이라는 미국의 학자하고 테오도르 보벨이라는 독일 학자가 염색체가 유전에 관계하는 신비로운 단위체일 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 3년 후에 윌리엄 베이트슨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유전하고 관련된 새로운 과학 분야를 유전학이라고 지네틱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네틱스라고. 1905년 같은 해에 네티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학자가 인간의 성염색체가 23쌍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워서 기억들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성염색체가 하나가 있는데 남자는 X하고 Y로 구성된 XY고 여성은 X하고 X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XX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했고 1909년에 빌헤름 요한센이라는 덴마크 학자가 염색체 내 유전 단위는 유전자다, 진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1910년에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초파리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요. 그 전에 이제 멘델은 식물을 가지고 했는데 동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이 초파리도 제2대 잡종에서 흰눈 초파리하고 빨간 눈 초파리가 1대3의 비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이 동일하게 같은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증명을 했죠. 근데 묘하게도 흰눈인 초파리는 다 수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Y가 관계가 된 거고 쉽게 설명하면 XY가 됐다든지 XX인 경우는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빨간 눈의 초파리지만 Y가 두 개가 모여가지고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게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흰눈과 관계 있는 거는 Y 염색체가 분명히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얘기를 혼동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XY가 모여가지고 하면은 XX 그 다음에 XY, YY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염색체 그거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Y 염색체가 관여가 돼서 흰 눈인데 XY인 경우는 빨간 눈일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YY인 경우만 되는데 YY가 되는 거는 난 잘 모르겠어요.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모건이 하고 멘델의 유전 법칙이 염색체하고 유전자들이 서로 연관지어서 일어나고 사실 모든 게 맞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1911년에 알프레드 스투트반트라는 모건의 제자가 미국에 유전자는 염색체상에서 직선으로 위치하고 있고 유전자 지도를 최초로 그래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유전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고 1941년 이제 세계 2차 대전 직전에 조지 비틀이라는 미국 학자하고 에드워드 데이텀이라는 미국 학자가 유전자는 그때까지 유전자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백질로 구성된 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단백질 생성 기능이 있는 게 유전자다.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1944년에 미국의 이제 오스월드 에이버리나 맥로드 메카디 같은 사람들이 뉴크레인이 이제 DNA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DNA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근데 폐염 발생에 무해한 R 박테리아가 이건 거친 캡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런 DNA 변화에 의해서 치명적인 S 형태 매끈한 캡슐을 가진 거로 변형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병원성이 이제 그 전까지 이게 병원성이 없는 거가 외부의 어떤 역할에 의해 가지고
R 박테리아가 이제 S 박테리아로 이제 바뀌는데 매끈한 캡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뚫고 들어가고 이런 역할이 굉장히 이제 강해진다고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의 단위를 DNA이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죠. 그래서 1949년 어윈 샤가프 이제 미국의 이분이 DNA의 염기를 이제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거가 아데닌하고 티아닌의 양이 동일하고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 그다음 사이토신하고 구아닌 양이 동일한데 쌍을 이루고 있다. 근데 AT의 쌍하고 CG의 쌍은 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데닌하고 티아닌이 결합되어 있는 거의 양하고 사이토닌하고 구아닌이 결합되어 있는 양이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데닌하고 티아닌은 1대1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구아닌도 1대1이에요. 근데 아데닌하고 구아닌하고는 1대1이 아니야. 그러니까 1대2도 될 수 있고 3대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합이 둘은 동일하게 되지만 둘씩 되지만 그 결합된 양도 틀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4가지 염기가 변화 없이 단조롭게 반복되면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더라, DNA가. 그래서 이제 1950년 우리나라 6.25 나던 해가 이제 1950년에요. 1949년은 이제 지가 태어난 해고. 그런데 막스 델브리길에는 미국 학자가 그래서 이제 DNA 구조를 X선으로 쪼여가지고 이미지를 분석했어요. 그래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제 계단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1953년에 제임스 왓슨하고 프랜시스 크릭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DNA 구조는 끝이 없는 이 중에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 구조로 꼬여가지고 생겼다. 그런데 이 결합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데 가서 인이 분자로 꼭 난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브릿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염기의 짝은 아데닌, 치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이 돼 있는데 이 결합은 인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DNA 기전은 결국은 유전자는 이중 나선 구조 속에 염기짝의 특수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매우 긴 나선 구조는 유전 형질을 포함한 생물체의 원자재 생성에 많은 유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데닌하고 치아닌 또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의 서열은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다. 기능이. 그래서 이중나선이 풀리면서 2개의 염기가 결합한 지점에서 분리가 되고 노출이 되면은 이제 세포가 새로운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염색체를 만드는 주형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955년에 조인치오레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학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다 선진국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조인치오라는 사람이 인간 세포의 46개의 염색체를 이제 실제로 발견을 했어요. 23쌍을 발견을 했고 1961년에 마샬 니렌버그라는 사람하고 마테일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DNA의 생명 암호를 해독을 했어요. 그래서 단어는 3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문자는 특수 명령에 의해서 열거가 된 4가지 염기 중에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966년에 코돈으로 불리는 60개 이상의 단어를 해독을 했고 20개의 주요 아미노산,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벽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전자 암호를 드디어 해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만물의 생명체의 공통 언어가 됐죠. 유전자는 아까 나선형이라고 하고 끊임없이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이 브릿지를 형성을 해가지고
아데닌, 티아닌, 사이토신, 구아닌이 결합이 돼가지고 돼 있는 게 연결이 계속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체마다 그 순서가 좀 틀리고 또 그 자체에서의 변형이 일어나면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학의 이제 최근 동향은 이제 처음에는 지가 저거 쉽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서술식으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규명된 역사를 얘기해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가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유전이 처음에 어떻게 돼서 발견이 됐고 이렇게 이런 체계로 돼 있다는 것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최근 동향은 이게 이제 굉장히 발전이 되다 보니까 1969년에 최초로 개별 유전자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당대사를 돕는 박테리아의 DNA 한 조각이 이제 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73년에 유전공학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의 DNA 조각물을 가지고 박테리아 세포에다가 이제 복제를 시켜가지고 삽입해서 생명체를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다시 복제하는 그런 거가 1973년에 이제 그 인체 복제의 길을 이제 열어놨는데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되죠. 생명체하고 형태가 있고 생명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동물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는 책임질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사회의 반사회적인 성격이 가진 인간이 태어나가지고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학만 가지고 탐구를 하고 생명체를 만들어낼 것이냐, 사회를 생각하고 이거를 일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서로 대두가 돼가지고 첨예화돼 있죠. 1984년에 유전자 지문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별을 할 수 있는 유전자 서열을 이제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 지문, 그다음 개구리의 유전자 지문, 뭐 회충의 유전자 지문 이제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다음 1986년에 유전공학적으로 공인된 B염 간염 백신이 최초로 생산이 됐어요. 사실은 1986년 전까지만 해도 B형 간염 같은 경우에 백신이 없었는데 굉장히 B형 간염이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이 만연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B형 간염 같으면은 한 20년 정도, 좀 짧게 하면 10년 보지만 에버리지 한 20년 정도 진행이 되면은 한 60% 이상에서 간경화, 간경부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이 굳어져 버려. 그러니까 몸에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신진대사 과정도 안 되고 또 알부민 같은 뭐 영양분 우리 필요한 것들이 생성이 안 된다든지 해독 역할이 안 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황달이 되고 복수가 차고 이제 숨도 헐떡거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또 한 10년쯤 지나면 한 60-70%에서 간암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사망을 해요. 그래서 B형 간염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B형 간염이 굉장히 줄어든 원인이 이제 86년에 이런 간염 백신이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기억에 호주에서 만든 거로 기억을 하는데 1990년에 프렌치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보건연구원 NIH에 있는 사람이 최초로 유전자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DA 유전자 결합 면역 결핍 환자를 교정된 유전자를 ADA 유전자를 혼합한 백혈구를 주입함으로써 이제 치료의 길을 열기 시작을 하고 1995년에 단세포 생물인 인플루엔자 박테리아의 DNA를 해독을 해가지고 그 3년 후에 다세포 생물인 회충의 DNA를 해독을 했는데 회충이 그렇게 적은데 19,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도 2000년에 2년 후에 이제 인간의 DNA를 해독했는데 25,000개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
무게하고 회충의 무게하고 사이즈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근데 사실은 유전자가 이거로 얘기하면 6,000개 차이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묘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여기에 나온 열거한 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연구는 굉장히 심오했을 망정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알기가 힘든 그런 이제 신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이 사실은 유전 덕에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좋은 머리로 태어나가지고 이 자리에들 앉아 있잖아요. 나쁜 머리나 신체적으로 이제 불구가 돼서 활동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 자리에 서로 앉아서 우리가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게놈이라는 이제 매스컴이나 뭐 책에서들 여러분들이 읽을 텐데 이제 이걸 유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에 저장된 개체 유전자의 총 염기서열을 이제 게놈이라고 그러고 거의 완전한 생물종의 유전 정보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 게놈의 해독을 완전히 하질 못했는데 앞으로 어떨 것이냐. 유전학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 게놈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날이 열리는 건데 생물학과 의학 등의 혁신 기반을 이제 형성할 거다. 그다음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새로운 연관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조상과 진화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게놈 해독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최근에 겪은 코로나 19, 코비드 19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백신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혁신적으로 만든 게 메신저 RNA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위 생명체, 최소 단위 생명체들을 가지고서 새롭게 보건의료 분야 과학에서 굉장한 획기적인 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유전인자의 이제 이 미스터리는 개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게 유전자의 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까 회충이 하고 사람의 개수를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차이는 사이즈별로 뭐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수에 의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유전자가 상호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전자는 인간 게놈의 한 2%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게놈에서 다 유전자가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성분은 구조적인 역할하고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인간 유전자의 한 50% 정도의 역할을 이제 간신히 규명하고 있고 그 인간의 다양성은 사실은 99.9%가 DNA가 같아요. 그러니까 0.1% 이하에서만 차이가 나는데 다양하지. 그러니까 IQ가 30짜리의 사람도 태어나고 150의 천재의 머리를 가진 사람도 태어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뭐 큰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데 한 0.1% 이하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08년 이전에는 인간 게놈에서 한 140만 가지의 SNP, 단염기 다형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140만 가지의 SNP를 발견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유전자를 구성하는 화합 염기가 한 31억 쌍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이제 아까 얘기한 단염기 다형성이라는 SNP는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인간 형질하고 질병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그런 거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인간 게놈의 개별 염기는 한 60억 개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인간이 다 소멸될 때까지 이런 게놈에 대한 거를 다 해결하고 알고 그런 거는 시대는 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DNA 변화의 원인은 환경성 독소 또 바이러스 방사선 DNA 복제 결합 뭐 등등이 DNA를 이제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이제 뭐 암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도 환경에 의한 어떤 독성 물질도 원인이 된다고 일부 얘기하잖아요. 그럼 발암 바이러스들도 있잖아. 그다음 방사선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그러죠. DNA 복제 결합. 그러니까 사실은 DNA 복제를 시켜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을 시켰지만 책임을 못 지는 거잖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아주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거가 복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최근 유전자 치료의 전망은 굉장히 좋은 거는 유전자 치료가 많이 발전은 됐어요. 그러니까 성인성 당뇨, 2형 당뇨를 얘기하죠. 크론병이라는 거는 작은 창자에 가서 면역하고 관련이 되는 특이한 염증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복통이라든지 설사, 출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다발성 경화증, 혈액질환, 뭐 근육축, 에이즈, 신경위축, 유전적 시각장애 등 한 40여 개 이상의 질병의 위험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지금 규명을 하고 있어요. 규명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유전자 치료의 진전이고 나쁜 소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병과 형질이 너무 많은 SNP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특정한 변이가 갖는 의미를 측정하는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유전은 간단하게 유전의 법칙만 적어지 나머지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에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오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조금 짧게 강의를 빨리 끝내야 하는 그런 적이 있어서 어느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은 그냥 나열하다시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원칙과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나머지 굉장히 학문적으로 복잡한 거는 굳이 머리에 안 넣으셔도 대신 진짜 생명체는 너무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존귀함이랑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일런지 몰라도 신이 관여하는 거가 아니라 신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강의는 이거로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